이번 사연은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고 개소리를 하던 시아버지에게 막말을 하고 이혼을 선언했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신랑은 30대 초반입니다. 어제 시댁에 갔다가 시아버지에게 심하게 막말을 했는데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화가 나고 떨려서 지금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지만 최대한 마음 가라앉히고 적어볼게요. 신랑과 저는 결혼하고 1년간 맞벌이 하다가 임신을 하고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저는 시댁 살림도 돌봐야 해서 퇴사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임신을 하긴 했지만 신랑과 둘이 사는데 집안일을 할 것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시댁도 시부모님 두 분이서만 살고 계셔서 두 집의 살림을 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음식을 한번 할 때 양을 조금 많이 해서 반찬통에 나눠 담으면 되고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시댁에 가서 빨래와 청소를 해드리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결혼할 때 신랑은 본인이 모은 돈과 시댁의 지원으로 집을 해왔고 저는 혼수를 했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지방의 빌라라서 집값과 혼수 비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어제 신랑과 함께 산부인과에 갔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성별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었고 초음파를 하는 중에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의 성별을 물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의사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딸이라고 말했고 저는 속으로 아, 우리 아이가 딸이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성별이 어찌 되었냐고 묻길래 저는 딸이래 하고 말했는데 신랑은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아, 왜 딸인데? 아들 아냐?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냐? 아, 사람들한테 아들이라고 다 말하고 다녔단 말이야. 라고 말하길래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의 성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라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임신하고 지금까지 날마다 저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가야, 아가야 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시무룩해 있으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누나 한 명이 있는 일남일녀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에게도 우리 아이가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시아버지의 태몽과 배 모양으로 미루어 짐작해서 신랑은 아들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어쨌든 저는 신랑에게 그냥 하는 소리여도 뱃속의 아이가 듣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가서 저녁을 차려서 먹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성별을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이냐 딸이냐 하고 물어보셨고 신랑은 짜증을 내듯이 딸이래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예쁘겠다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표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밥을 드시는 것인지 벌레를 씹어 드시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표정이 안 좋았어요. 보통의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손주가 당신들 원하시던 성별이 아니더라도 좋은 말만 해주시지 않나요? 남편의 어이없는 말과 행동, 시아버지의 표정까지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딸이니까 돌잔치고 뭐고 안 해도 되겠지. 이름도 지어줄 필요 없지. 너희들이 알아서 지어라. 차후에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라. 이 말씀에 밥을 더 먹다가는 급체를 할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시아버지 말씀에 한술 더 떠서 첫째가 딸이면 둘째도 딸일 가능성이 크다는데 진짜. 이 말에 가슴이 얼마나 심하게 뛰는지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눈물이 나려는데 꾹 참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예쁜 친손녀가 태어나면 이 사람들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으로는 위로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것은 그 다음에 시아버지께서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베란다 창문을 열더니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저와 신랑에게 딸이니까 집값 해준 것을 갚아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글픈 마음이었는데 그 서글픈 마음은 순간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임산부인 내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짜증을 내듯이 말하는 시아버지의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당장 담배를 끄라고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져버릴 것이니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말했어요. 이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너무 후회가 되는데 둘째 같은 소리 너무 어이없다고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신랑이 놀라서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너 같은 정신 나간 놈과 결혼한 것이 너무 후회돼서 이제 이혼하려고 한다고 저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산부가 있는 데서 담배를 피우고 손주가 딸이라고 집값을 돌려달라는 정신이상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 당신은 정신 나간 사람인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아버님과 당신이 하는 말은 모두 미친 소리로 들릴 것 같으니 이혼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고, 이혼하고 나면 아이 양육비나 잘 보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나와서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좀 진정하고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딸이라고 얘기했더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아기 옷 예쁜 거 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하는 도중에 정말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신랑은 집에 와서 미안하다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빌고 있지만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부모 욕은 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저는 계속 신랑에게 시아버지가 정신이상자이고 당신도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너와 이혼할 것이니 위자료 준비하고 앞으로 아이 태어나면 양육비나 밀리지 말라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임신하고 한 달 전까지 입덧 때문에 물만 마셔도 토하고 고생한 것을 신랑도 다 봤는데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친정에는 아직 얘기하지 못했어요. 당장 친정으로 짐 싸서 가고 싶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망설이고 있어요. 이런 시아버지의 아들인 이런 남자와 함께 아이 키우면서 살기는 어렵겠죠? 아들 낳은 친구가 딸 낳은 친구 부러워하는 것만 봐왔는데 저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딸이라는 말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던 저희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당장 친정으로 가야 하는데 망설이고 있어요. 망설이는 저를 혼내주세요. 여러분들께 혼나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예비 신부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안 받아들였다고 부모를 들먹거리며 쌍욕을 하던 예비 신부의 부모에게 온갖 쌍욕으로 대응하고 시원하게 파혼을 했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면 저는 30대 초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칭얼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여기에라도 하소연하지 않으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2년 정도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자친구와 얼마 전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저보다 2살 어리고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예전에 여자를 사귈 때는 별 생각 없이 사귀곤 했었는데 결혼할 나이가 되니 무의식 중에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게 되더군요. 여자친구도 저와 결혼을 원했고 이 여자와 헤어지고 나면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 연애 기간을 갖고 하는 것이 마음속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해 결혼하기로 했고 반반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반반 결혼에 대한 얘기는 제가 먼저 꺼낸 것이 아니고 예비 신부 쪽에서 먼저 꺼냈어요. 여자친구는 반반 결혼을 얘기하면서 효도는 셀프로 하고 결혼 후에 생활비는 각출하고 나면 서로의 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명절 때는 양가에 번갈아 갈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었지만 여자친구의 말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드렸는데 예비 신부의 집에 갔을 때 부모님께서는 도움 줄 형편이 안 되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친구가 모은 돈이 제가 모은 돈에 비하면 적긴 하지만 여자친구가 모은 돈만큼 제 돈을 보태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출금은 각출해서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 서울의 아파트까지는 오래 걸리겠지만 방 3개 딸린 빌라 한 세대는 오래 걸리지 않고 장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집에 예비 신부가 인사를 왔을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의 계획을 들으시고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시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한 생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반대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에게 집을 받으면 반반 결혼의 조건까지 세세하게 내걸었던 여자친구가 아무래도 멋쩍을 수도 있고 싫어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비 신부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는 집을 받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말했는데 예비 신부는 저 몰래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부는 전화로 부모님께서 집을 해주신다 해도 명절 때 양가에 번갈아 가며 가는 것은 바꾸지 않을 것인데 괜찮으시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대요. 이 얘기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듯이 화를 내면서 이런 결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부모님은 요즘 여자애들은 시부모가 집을 해줬다고 유세 부릴까봐 걱정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한 얘기일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이해시키려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부모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시니 받아들이고 결혼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예비 신부는 신혼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는 우리 힘으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지출하려던 돈은 자기 부모님께 드리고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 둘의 가정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자기 부모님에 대해 신경을 못 써드릴 것 같아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셈 치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을 때 화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어요. 저도 결혼식과 신혼여행 등에 제가 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마음을 예비 신부에게 말했고, 나도 우리 서로 결혼 전에 양가에 그렇게 효도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친구의 내로남불이 시작되더군요. 제가 모은 돈을 저희 부모님께 다 드리면 신혼여행도 더 좋은 곳으로 못 가게 될 것이고, 드레스와 턱시도도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신혼집에 들어갈 살림들도 더 좋은 것들로 장만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나더군요.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이냐고 했더니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저희 집은 그 돈 안 들여도 넉넉하지만 자기네 집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저는 예비 신부에게 너가 내걸었던 반반 결혼에 대한 조건들을 나는 다 수용했는데 본인이 말한 것을 본인이 뒤집는 행동을 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일로 다툼이 시작되어 일주일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니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서 그런지 여자친구가 연애 기간에 했던 행동들 중에서 이기적인 것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자친구는 자기 부모님과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이 평일이라서 퇴근 후에 약속 장소로 갔더니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어른들을 기다리게 했다고 화를 내시더군요. 속으로 저를 기죽이려 하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여자친구의 말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평하게 반반 결혼을 주장했던 것은 여자친구였고,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면서도 며느리 도리 같은 것은 전혀 바라지 않으시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 아버지는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딸에게 말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본인 말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른 말 들어서 손해보는 경우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너만 받아들이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것이 저런 부모님한테서 자라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연애 기간 동안 여자친구가 보여준 이기적인 행동들이 왜 나온 것인지 순간 전부 퍼즐이 맞춰지는 듯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라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시켜서 한 것이라면 여자친구는 평생 바뀌지 않을 사람이라서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 부모님은 개새끼, 소새끼 등 온갖 쌍욕을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더니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거리며 욕을 했습니다. 저도 욕과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그분들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주고받은 쌍욕들은 읽으시는 분들 기분 상하실까봐 세세히 적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분들이 저에게 욕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욕과 막말을 섞어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내가 실수로 이런 거지들과 우리 부모님이 사돈을 맺게 할 뻔했다고, 우리가 결혼했으면 수준 차이로 분명히 이혼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250 받으면서 회사에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몇 억짜리 집을 해주는 우리 부모님한테는 시댁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그리 알라고 통보했을 때부터 이 결혼 엎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하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예의가 없다고 비난하는 톡을 한참 보내더니 며칠 뒤에 톡으로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면서 제 뜻을 수용할 테니 결혼을 다시 진행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답장에 너는 네 부모에게 그렇게 대놓고 쌍욕을 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냐? 네 능력으로는 집 해준다는 시댁 앞으로 못 만날 것 같아서 이러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의 막말과 욕설에 아무 대꾸 없이 왔다면 화가 풀리지 않았을 것 같지만 그대로 돌려줬으니 시원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리고 그쪽은 저보다 어른이니 서로 막말을 주고받으면 더 기분 나쁜 쪽은 그쪽이겠죠?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른에게 그렇게 쌍욕을 섞어 막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창피해서 어디에 말할 곳도 없어 여기에 하소연하고 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딸과 한 남자를 동시에 만났던 여자분의 충격적인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얼마 전 딸 하나 결혼시키고 혼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디에도 말해본 적 없는 제 이야기를 여기에라도 시원하게 털어놓고 앞으로는 잊고 살아보려 해요. 저는 20대 중반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의 외도와 자유분방한 생활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아이가 3살 때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살 길이 막막해서 친정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식당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손님들 중에서는 저에게 추근대는 남자들도 많았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날 심한 행동을 하는 남자 손님도 많았지만 그때는 그런 일을 당해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식당 단골 손님 중에 저와 같은 처지로 아내가 바람나서 나가고 아이 둘 키우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 주다가 가까워져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의 성이 흔한 성이 아닌데 그 남자가 성이 같았습니다. 그 남자의 전처 자식들과 우리 딸이 성이 같은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제 딸이 7살 무렵 그렇게 재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혼 생활 10년 정도가 지나고 재혼한 남편도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재혼이라 더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아 딸아이와 둘이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친구의 소개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일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후에 제가 고객과 미팅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에 뒤에서 제 차를 어떤 차가 들이받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내려서 보니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바쁘다며 다음에 사고 처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쪽도 그때 바쁜 상태라 차량에 사진을 찍고 명함을 주고받은 뒤에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와서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만났어요. 그 남자는 저보다 10살 정도 어린 저희 집 근처 동물병원 원장인 남자였습니다. 사고 처리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직업을 말했더니 그 남자는 사고를 낸 것이 미안하다며 저에게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만나서 보험 계약을 하고 또 만나서 보험증권을 전달해주고 하다가 그 남자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 남자에게 제 개인적인 일도 얘기하고 그 남자도 자신의 고민들을 얘기하다가 친해지고 또 그 남자는 저에게 자신의 지인들을 소개해줘서 제가 여러 개 보험을 계약하고 그랬어요. 참 고마웠죠. 그러던 중 그 남자와 술을 먹다가 모텔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남자가 키도 크고 준수하게 생긴 데다가
저도 한참 외로웠을 때라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텔을 가게 된 이후에 그 남자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만났습니다. 저는 퇴근 후 저녁 때 만날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남자가 만나자고 하는 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들을 미루고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나면 술을 한 잔 간단히 하고 모텔 대시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남녀 간의 어떤 계획이나 달콤한 말들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상관없었습니다. 모텔에서 저와 관계를 가질 때 제 귓속에 계속 속삭이던 그 남자의 음담패설에 저는 큰 스릴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들과의 부부관계는 단조로운 일반적인 관계였는데 그 남자는 학문과 같은 전 남편들과는 해보지 않은 것들을 저에게 해주고 본인도 원하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극적인 체위나 행위를 그 남자가 요구하고 했었는데 글에 쓰기가 좀 그래서 여기에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 남자와의 침대에서의 관계뿐 아니라 평소의 말투나 행동도 외모도 참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두 번이나 이혼한 애딸린 이혼녀가 어린 그 남자에게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해서 저는 그저 평소에는 간단히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으며 그 남자가 만나자고 하는 날을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그 남자와 만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만나자는 얘기가 없으면 저는 그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힘들었어요. 제 딸아이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해서 대학 진학 목표가 건대 수의학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자에게 얘기했더니 자기 병원으로 딸을 한번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입시 제도가 자기 때와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제 딸이 수의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얘기해 줄 수는 있다고요. 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엄청 좋아했어요. 그 아저씨네 병원에 당장 가겠다고 하는 것을 다음 날 낮에 학교 끝나고 가라고 하며 겨우 말렸습니다. 딸을 데리고 그 남자의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마침 평일 오후라 좀 한가한 시간이라 하더군요. 차를 마시면서 딸과 그 남자는 성적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꽤 긴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제 딸을 예쁘다며 부를 때 꼭 우리 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후에도 그 남자는 저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딸은 그 남자를 자주 찾아가서 공부의 방향이나 진학에 대해 상담을 하고 그랬어요. 덕분에 딸아이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서 그 남자에게 고마운 마음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남자는 주말에 길고양이들 중성화 수술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다니느라 주말에도 바쁜 날이 많았는데 시간이 날 때는 저와 제 딸과 함께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제 딸이 대학생이 되었어요. 딸이 원하던 수의학과는 가지 못하고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딸이 대학생이 된 후에는 그 남자와 딸이 둘이 만나 술도 한잔하고 그러더라고요. 딸이 1학년 겨울방학 때 저에게 어느 날 엄청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그 아저씨한테 시집 갈까?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딸이 그 남자가 너무 좋다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 남자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딸의 얘기에 딸에 대한 걱정보다 이 남자를 딸에게 뺏길까봐 더 놀랐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도 딸아이는 그 아저씨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남자의 동물병원에 제 딸아이가 방학 동안 알바를 한다고 했어요. 알바를 하고 나서부터 그 남자와 딸아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와 딸은 둘이서 병원이 끝난 후에 저녁도 같이 먹고 술도 한잔하는 날도 많아졌고요. 딸의 미래가 걱정도 되었지만 질투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남자에게 제 딸이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얘기하며 딸을 멀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웃으면서 제 딸이 아직 남자를 많이 안 만나봐서 그런 거지, 남자친구 생기면 자기 같은 늙은이는 쳐다도 안 볼 거라며 저를 안심시켜 줬어요. 그럴 것도 같아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 남자와 만남을 이어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후에 딸이 저에게 엄청난 얘기를 하더군요. 그 남자와 헤어졌다고요. 뭔가에 머리를 세게 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뭐라고 할까봐 말을 못했는데 그 남자와 사귀었었다고 하더군요. 제 딸이 그 남자 보고 사귀자고 계속 졸라서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었답니다. 그 남자가 제 딸에게 엄마가 걱정하실지 모르니 엄마에겐 비밀로 하고 사귀어도 사귀자고 했다네요. 몇 달 잘 사귀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함께 봉사활동 다니는 여자 수의사들과 봉사활동 후에 회식도 하고 했었는데 그걸 제 딸이 못마땅하게 여기며 질투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 일로 싸우다가 헤어지고 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이젠 완전히 헤어졌다며 그냥 자신의 연애담을 엄마에게 편하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딸의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딸아이가 사귀었다는 게 그냥 사귀는 관계였다는 건지 관계도 맺고 하는 연인 사이였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그 남자와 관계를 했었는지를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 남자가 제 딸과 관계도 갖고 그랬다면 제 딸과 사귀는 몇 달 동안 그 남자는 저와 딸을 번갈아 가면서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에 남자가 늘 그랬듯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술 한잔 마시고 모텔로 갔어요. 제 딸과 관계를 했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대놓고 물어보기도 그랬습니다. 아니, 물어봤다가 그 남자가 저를 떠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국 물어보지 못했어요.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하고 지내다가 언젠가 그 남자가 함께 봉사활동을 나가던 여자 수의사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못 만날 것 같다면서요. 그동안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그 남자와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지만 제가 항상 만나자는 말을 기다리고 기대던 남자가 떠난다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을 한 후에도 몇 번 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딸아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몇 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남자에게 안부 연락이 옵니다. 1년에 한두 번이나 될까 말까 하지만 그 남자와 아직까지 저는 만나기도 합니다. 제 딸아이도 그 남자와 가끔 연락을 한다더군요. 제 딸아이도 그 남자와 지금도 어쩌다 만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에 잠을 잘 못 자는 날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30이 넘은 딸아이에게 그런 것을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남자와 아예 연락도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털어놓고 이젠 그냥 다 잊고 살도록 노력해 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재고 따지며 바람 피우며 결혼을 미루던 여자가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결혼한 지 1년 된 유부남입니다.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10년 동안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말고 다른 여자와 결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질 때까지 그 친구와 안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와이프와 알콩달콩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군제대를 하고 얼마 안 되어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뛰어난 미모는 아니었지만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복학을 앞두고 있었고 그녀는 이미 졸업해서 취업을 한 상태였어요. 저도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직업적으로도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에게 고맙게 생각해야겠네요. 졸업하고 1년 정도 걸려서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떳떳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취업을 한 후 저는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직장을 가지면 차부터 뽑고 놀러 다닐 궁리부터 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부러워도 참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했고 운 좋게도 제 성실성을 인정받으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와 데이트를 할 때마다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며 행복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 중에서 저를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분들도 몇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여자들 중에서 저에게 연락해서 만나보자는 제안을 하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사랑에도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9살 때부터 저는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답했고 몇 년 더 있다가 결혼하자고 하길래 별 생각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는 일도 좋아하고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저와 결혼하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것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아내로 아이 엄마로 살면서 직장 일까지 병행을 할 것을 알기에 저는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조를 수도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집안일은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출산은 나눠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녀가 결혼하기 싫다고 하는데 제 욕심에 결혼을 강요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주말을 껴서 해외를 짧게 다녀오기도 하고 휴가 때는 길게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주야 주말도 없이 일을 하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녀와 여행을 다녀온 적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저와 여행을 가는 것보다 혼자 또는 친구들과 여행 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와 여행을 가는지 약간 의심이 갈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믿었습니다. 제가 여자 관계를 만들지 않고 있으면 그녀도 저처럼 그럴 줄만 알았습니다. 밤에 통화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의심해서 따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갈 때 누구와 가는지 말해주지 않아도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싸우게 될까봐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3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여행이나 캠핑을 갈 때 저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 관계가 정리된 것인지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30이 넘어가니 부모님께서 결혼하라고 닥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모들도 중매에 나서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서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와의 결혼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제의들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나 좀 잡아달라고 떼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와 결혼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습니다. 35살에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2년만 더 있다가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2년만 더 있다가 결혼하자는 말이 벌써 몇 번째인지 저는 그녀의 말을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고 떼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눈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저는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아직은 아냐 였습니다. 저는 그 뒤에 맞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여자였고 이유 없이 저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좋고 직업도 좋은 여자가 나에게 왜 그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지 몰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시기에 양다리를 걸쳤네요. 저는 오래 사귀어온 그녀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맞선을 보던지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그녀와 전화 통화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만나는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만나도 대화가 즐겁지가 않으니 그녀가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매일 만나자고 하고 왜 연락 안 하냐? 왜 만나자고 안 하냐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그래 결혼해 줄게 까짓거 결혼하자. 결혼 못해서 안달난 귀신이 붙었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
내가 지금까지 그녀에게 결혼을 구걸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그녀를 진심으로 대했고 그때도 솔직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 사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울면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가 내 마지막 프로포즈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맞선 제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힘들게 거절하는 중이었고 그때 울면서 결혼하자고 하던 나에게 너가 거절했을 때 마음이 떠나는 것을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 몰래 맞선을 받고 그 상대는 나에게 호감을 갖고 다가오는 중이고 양가 부모님도 서로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더 일찍 이별하자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양다리를 걸쳤다고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사실이라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다가 그렇게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맞선으로 만나게 된 지금의 와이프와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별 후에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그녀가 저에게 전화로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예전에 여행 갈 때 다른 남자와 함께 여행을 간 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맞아도 저와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은 싫어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해도 밤에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도 저는 의심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녀는 제 자신을 참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더군요. 그래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정도의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떤 남자는 밤에 어땠고 어떤 남자는 또 어땠고 하는 말을 저에게 하더군요. 그냥 별 마음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몇 달 뒤에 어느 날 그녀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을 안 할 테니 한 번만 만나자고 하더군요. 만나서 그녀가 하는 말이 참 어이없었습니다. 저를 잊고 싶어서 소개팅도 하고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만나본 남자들 중에서 저만한 남자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외모가 40대 중반 같고 외모가 괜찮으면 조건이 별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안했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나와 연애하는 기간 동안 네가 하고 다녔던 행동을 다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나와 결혼해 주겠다는 그 말에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소개팅을 했다는 남자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보니 나도 그렇게 10년을 재고 따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내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연애하던 기간에도 마음대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면서 간보다가 나이가 차서 주변에 있던 남자들 전부 떠나가니 나와 인심 쓰듯 결혼해주겠다고 했던 말이 너무 나를 마음 아프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너와 헤어지고 맞선을 보던지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쨌든 양다리를 걸친 기간이 있었으니 서로 원망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내 20대를 모두 함께 했고 너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내 20대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모두 있고 우리는 결혼을 원하는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라고 생각하자고 괜한 미련 갖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녀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와이프와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털어놓고 이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잊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며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던 아내에게 비웃음과 함께 몸만 나가라고 했다는 남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저에게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장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이유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는 절대로 장모님을 모시고 살지 않겠다고 말했고 아내는 저에게 장모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막무가내로 이혼하자고 하며 재산 분할을 하자고 합니다.
이혼하고 자기는 장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아내를 비웃으면서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는 말만 했습니다. 저도 어차피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온 것이라서 아내에게 이혼을 정하고 싶으면 나는 이혼 사유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으니 몸만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재산을 반씩 나눠 이혼을 한 후 그 돈으로 장모님을 모시고 살겠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외벌이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당연시 여기던 저희 부모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살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으시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합병증도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하신 후에도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 안 남으셨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지만 몇 년만 고생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핑계를 대면서 난처한 표정으로 저희 어머니를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드리고 자주 찾아뵈며 돌봐드리자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갓난아이도 아니고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외동이고 저희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평생 한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는 이혼안에 만회하며 다투다가 결국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드리고 보살펴드린 것도 잠시 아내가 제대로 보살펴드리지 않아 결국은 요양원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자식 위하지 않는 부모 없겠죠. 저희 어머니도 다른 어머니들처럼 당신보다 자식인 제가 항상 먼저였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다가 혼절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혼하고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할 수도 없었고 어머니도 제가 당신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모시고 살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 뒤로 1년간 너무 괴로웠습니다.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밥을 먹다가 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간 버티고 버티다가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면 눈물이 나곤 하지만 견딜만은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이 들 때는 아내가 원망스러워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마음 때문에 제가 아내와 이혼을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자는 저의 말에 아이들 핑계를 대다가 여의치 않으니 결국 그냥 모시기 싫다고 하던 아내의 말에 저는 큰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사내 못 사내 하던 때에 장모님께서 찾아와 저에게 하셨던 말씀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장모님은 요즘 세상에 시부모를 모시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시며 어머니를 모시자고 하는 제가 한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장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재작년에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고 더 몸이 안 좋아지셔서 자식들 중 누군가가 모시고 살아야 할 정도입니다. 아내는 오빠가 둘이 있는데 처남들은 장모님을 못 모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아내들은 장모님을 모시고 살려거든 이혼 도장부터 찍으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모시고 살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묻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어릴 때부터 아들들보다 막내딸인 자기를 더 예뻐했다고 하는데 정말 염칠한 것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엄마 아플 때 내가 외동인 거 알면서 모시기 싫다고 했으면서 너는 형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시자고? 너 미쳤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온갖 쌍욕이 올라오는데 정말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장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말하던 아내가 저에게 자기가 그때는 미쳤었나 보다고 하더니 자기 엄마는 요즘 들어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고 있고 누구든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인 자기 오빠들보다 자기를 더 아껴주셨던 분이라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재산 분할을 하자고 하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있는 상태에서 재산 분할 얘기를 들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실성했구나. 내가 왜 이혼해? 내가 바람을 피웠니? 아니면 도박을 했니? 너를 때리기랬니? 돈을 안 벌기랬니? 이혼하고 싶으면 하자. 근데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네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이혼이니까 너는 못만 나가. 재산 분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애들은 너한테 모렴치하게 사는 거 배울까봐 내가 키워. 너 혼자 나가.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든 장모님이든 모시는 것은 아내의 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일이니 선택은 아내가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가 부모님 모두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 아이들 교육을 맡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내가 저희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했을 때 크게 실망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병수발이라는 것이 하루 종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어머니를 완강하게 모시지 않겠다고 했던 아내가 자기 어머니는 모시겠다는 말을 저에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내와 이혼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 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는 부잣집 딸인 형님과 비교하며 온갖 모욕을 주던 시어머니와 형님의 얼굴에 제삿날 탕국을 뿌려버리고 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한 명 키우고 현재 둘째를 임신 중인 여자입니다. 둘째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혼하신다는 소식이었죠. 살면서 들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소식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남편의 형, 제 아주버님 되시는 분의 이혼 소식이었습니다. 그 둘은 진짜 평생 안 헤어지고 껌딱지처럼 붙어 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아버님과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새로운 소식을 들으면 알아서 저에게 전해줄 것만 잘 걸러서 전해주겠죠? 사실 궁금한 마음도 있기는 한데 또 그쪽하고 살면서 엮이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먼저 물어보거나 연락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고부관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은 남편만 유일하게 시아버님과 연락하고 생신 같은 중요한 날들만 챙겨드리고 있고 가끔 남편이 아들 데리고 나가서 손자 얼굴 보여드리고 옵니다. 저는 아주 가끔 따라 나가서 인사만 드릴 때도 있어요. 아버님도 저에게 며느리돌이 바라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아버님은 적어도 미안해는 하시니까 제가 챙겨드려야 할 건 챙깁니다. 사실 아버님 잘못은 없다시피 하니까요. 저는 3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위로 오빠가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죠. 하나뿐인 딸이라고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오빠도 남동생과도 다들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다른 집들과 비교했을 때 어렵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가 셋이나 되니까 돈 나갈 곳이 많았고, 그러니 다들 원하는 걸 다 가지면서 살 정도로 풍족하지는 않았어요. 저와 오빠, 남동생 모두 학창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절대로 배고른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언제나 감사하고 저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에는 별 뜻이 없다고 바로 군대를 가서 부사관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온전히 오빠의 선택이었고요.
저는 대학을 갔습니다. 가고 싶었던 4년제 대학을 갔고 장학금을 받고 부모님께서 학비 적금 들어두셨던 것도 보태주시고 오빠도 월급과 오빠 학비로 들어둔 적금이 필요 없어졌다고 그것까지 보태주셨어요. 대학교 3학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태였는데 제가 남편 회사랑 가까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남편이 저를 보고 먼저 연락처를 준 후 사귀게 되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편은 아주 바르고 선한 사람이에요. 마음씨 곱고 말다툼할 때도 언제나 먼저 사과하고 제 기분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연 끊은 어머님과 아주버님 생각해보면 어떻게 남편이 나왔나 싶기도 하고요. 남편은 아버님 유전자만 몰아서 받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2년 넘게 연애하고 저도 졸업한 후에 취직했어요. 작은 출판사였죠. 그래도 저는 만족하고 좋았습니다. 일단은 첫 직장이니 그렇게 큰 곳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경험 쌓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요즘 세상에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직장을 얻은 후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이나 그런 거 둘 다 거하게 할 생각 없었어서 언제 하든지 상관없었거든요. 크지 않게 간소하게 챙길 것만 챙겨서 결혼하고 둘이 같이 열심히 모을 생각이었어요. 결혼 준비 때부터 시어머니 차가운 기운은 눈치챘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대놓고 브랜드까지 언급하면서 이 정도는 해주시는 거죠? 사실 제 지인들은 더 받았다는데 사돈 사정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라고 대놓고 저희 부모님께 그러더라고요.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남편 집안이 제 생각보다 더 부유한 집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하시면서 재산을 많이 불려놓으셨거든요. 남편 때문에 참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남편은 어머님과 아주 다르거든요. 남편은 어머님이 돈돈돈 하는 것도 싫어하고 아버님 성격을 더 많이 닮은 편이에요. 또 장남이라고 아주버님하고 은근히 차별받으면서 자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주버님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재수씨, 형보다 동생이 먼저 장가가게 만드셨으니 위로 차원에서 넉넉하게 챙겨주실 거죠? 하면서 대놓고 돈에 대한 언급을 그리 당당하게 하니 그닥 상종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자기가 잘하겠다고 저 맘고생할 일 없게 자기가 더 노력하겠다고 했고 저도 남편과 어머님, 아주버님은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예단도 돈 아껴서 어머님이 언급한 브랜드백으로 해드렸어요. 그런데 받으시고는 혹시 짝퉁은 아니지? 아니, 왜 보니까 요즘은 겉멋내기용으로 짝퉁도 많이 팔더라. 의심하는 게 아니고 너가 이런 걸 안 사봤을 거잖아. 그래서 모를까봐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단호하게 말해줘서 입 다물고 마시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돈에 환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본인 기분에 거슬리는 행동만 했다 하면 무조건 제 집안 형편과 돈주머니 사정 걸고 넘어졌거든요. 전화해서 왜 연락을 안 하냐? 남편 밥은 챙기냐? 네가 그래도 처음 들어온 며느리인데 CM이 아침상 좀 차리러 와라 등등. 처음에는 그래도 어머님이시고 시댁에 예뻐 보이고 싶어서 정말 주말 아침부터 가서 아침상 차려드린 적도 있는데 상 받으시고는 반찬이 이게 뭐냐? 돈 좀 팍팍 써서 장 봐라. 하긴 써본 적이 있어야 알겠지. 하시면서 저 무시하시고 정말 서러웠어요. 남편이 전화해서 뭐라 쏘아주니 그 후부터 아침상 얘긴 다신 안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중간에서 서름 풀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니 버텼지 진짜 그런 시모를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버님께서 남편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상견례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요? 아주버님과는 만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라고 했고 어머님이 주선하신 선자리에서 만난 여자답게 예비 형님은 부유한 부잣집의 딸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나갔는데 명품 잘 모르는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의 명품들을 몸에 두르고 나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은 맏며느리 잘 얻는다고 드디어 집안구색이 맞춰진다고 좋아하셨는데 제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저를 저격하는 말씀같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저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과 어머님은 싱글벙글이셨어요. 예비 형님은 한술 더 떠 옷이나 한 벌 해줘야겠다고 말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식도 초호화 호텔에서 하셨죠. 아주버님 결혼하시고 어머님은 가족들을 자주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이는 자리는 저와 형님을 비교하기 위한 자리 같았습니다. 형님은 언제나 우리 새아가, 우리 큰며느리 이런 호칭으로 불렸고 저는 늘 야, 너, 쟤 였어요. 형님은 절 보고 동설하고 잘 안 하시고 댁은 그쪽은 그러셨죠. 남편이 이러실 거면 저희 앞으로 부르지 마세요 하고 정색하고 한번 얘기하니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는 건 별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이제 제사상은 며느리들이 봐야 할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애기는 곱게 자라서 이런 거 모르니 네가 해라 하는 식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도 안 찼죠. 그 자리에서 남편이 저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형님이 붙잡았어요. 자기가 큰 며느리인데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제안하셨어요. 둘이 음식을 해와서 더 맛있는 사람 음식을 올리자고요. 그렇게 제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사 음식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그냥 안 하겠다고 해. 아니, 그냥 우리 제사 가지 말자. 라고 자기가 더 열을 냈습니다. 그러나 저를 무시하던 얼굴이 떠올라서인지 이 유치한 경쟁에 오기가 생기더군요. 아니, 나 해본다. 라고 남편에게 말해버렸습니다. 참고로 시어머니만 저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을 대놓고 티내곤 하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절 예뻐해 주셨었고요. 친정은 제사는 안 지냈지만 엄마 음식 솜씨가 좋다고 친척들에게 인정받는 분이거든요. 손이 크기도 하지만요. 엄마는 일을 하시면서도 요리하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친정가족은 명절 음식으로나 먹는 음식들을 명절이 아닌 때도 먹곤 했었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오자 저는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물론 제가 맘고생하고 싫은 소리 들었단 얘기는 안 하고 나도 시댁에서 예쁨 좀 받아보게 하고 핑계를 댔죠. 엄마한테서 각종 전이랑 육전이랑 탕이랑 나물 무치는 법 등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제사 전날에 전이랑 다 부쳤고 탕은 가서 끓이기만 하면 되도록 준비 다 해놓았어요. 제삿날이 돼서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더니 형님도 준비해 놓은 제사 음식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래도 자신은 좀 있었어요. 엄마 음식 솜씨는 정말 어디 내놔도 자랑할 수 있었거든요. 음식 평가한다고 제사 지내는 시간보다 2시간 정도 일찍 모였어요. 아주버님이랑 아버님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렸고요. 어머님이 호들갑을 떨면서 젓가락을 먼저 드시고 아버님도 음식들을 맛보셨어요. 그래도 제사상 올릴 음식이니까 아버님도 진지하게 맛보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형님 음식 드시고는 어떻게 처음 하는데 이렇게 맛있냐고 온갖 칭찬을 다 하셨어요. 역시나 제 칭찬은 없었죠. 상관없었어요. 아버님은 둘 다 맛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도 참 순진하다 못해 백치미가 끓어넘치는 한심이었던 게 아버님의 맛있다는 얘기만 가지고도 속으로 좋아했네요. 아주버님과 남편도 먹어보고 둘 다 먹기 좋고 제사상 올릴만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서열순위라고 형님 음식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어머님 뜻대로 되었죠. 형님의 음식들이 제사상에 올라가 전시되고 제 음식은 그냥 가족들 저녁 식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형님 음식은 무슨 기념품 마냥 손 하나 안 타고 상에 곱게 올라가 있고 제가 한 음식들은 제사가 끝난 후에 식탁에 올려져 모두의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네 음식도 맛은 있으니까 다음에는 네가 한 번 더 해봐라 이거였는데 정말 서럽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은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나고 거실에 다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아주버님이 배를 잡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실로 막 달려가시더라고요. 한 10분 뒤에 아주버님이 창백해진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께서 그러시고 나서 한 15분 뒤에 갑자기 아버님도 배를 잡고 화장실로 달려가시더라고요.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다음에는 제 배도 아팠습니다. 화장실에서 다 쏟아내고 나오니 이미 남편 얼굴도 하얗게 돼 있고 어머님은 진작에 작은 방 화장실에 가셨더라고요.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제가 만든 음식으로 이루어진 저녁상에서 식사를 하고 다들 배탈이 났는지, 사실 이건 어머님이 어떤 말을 하시던지 제 탓인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지만 어쨌든 내가 만드는 과정에서 뭘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님은 펄펄 뛰시면서 제게 삿대질하고 소리치고 쌍욕도 섞어가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날 어머님의 모욕적인 말을 한참 듣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왜 뛰쳐나오지 못했나 지금도 후회가 돼요. 차 안에서 집에 돌아오는 내내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네 잘못 아니야 라고 달래주느라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 제사가 3달 뒤였습니다. 당연히 외면받겠지만 저는 또 전을 부쳐서 가져갔어요. 그때 그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음식을 본 어머님은 혀를 차시더군요. 그리고 형님도 음식을 해왔었습니다. 그때 형님이 어머님에게 남자들 퇴근할 때까지 네일 받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쩌냐고 물어보는데 어머님은 지가 뭘 받을 자격이 있어? 냅두면 자거나 하겠지. 하시고요. 그 말들을 저는 작은 방에서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와락 나는 걸 애써 참았어요. 외출 준비를 하러 들어갔는지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살며시 거실로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버님, 아주버님 남편이 퇴근을 안 해서 여자들 뿐이었는데 저는 혼자 남겨질 판이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잠시 눈이라도 좀 붙이자 싶어서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형님이 주위를 불안한 눈으로 두리번거리시더니 한쪽에 놓인 천으로 덮어둔 제 제사 음식 소쿠리로 다가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쭈그려 앉으시더니 무언가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위에 갖다 대고 흔들었습니다. 그 손이 흔들릴 때마다 하얀 가루 같은 게 제가 만든 탕과 나물무침과 전 위로 떨어졌어요. 다가가서 형님 팔을 확 잡아챘습니다. 형님은 깜짝 놀라 소리 지르시고 저는 형님 손에 들린 걸 빼앗았어요. 그것은 바로 가루약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설사를 유발하는 변비약이었던 것이죠. 형님, 이게 뭐예요? 지금 제 음식에 설사약 뿌리신 거예요? 설마 지난번에 그것도 형님 짓이에요? 제 음식에 일부러 설사약 넣으신 거예요? 제 다그침에 형님은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이내 빌듯이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동서. 근데 제사는 큰며느리가 챙기는 게 맞잖아. 내가 그때 동서 음식을 살짝 먼저 맛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아버님이 동서 음식으로 올리자고 하실 것 같아서.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에 쌓여있던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순간 저는 국자를 집어들고 탕국을 떠서 형님 얼굴에 확 뿌렸어요. 형님은 깍 소리를 지르셨고요. 미쳤어?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하면서 그 와중에도 자기 명품옷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나온 어머님은 어디 손이 형님에게 이런 막대 먹은 짓을 하냐고 날뛰셨습니다. 저는 맞서서 소리 질렀어요. 이제 형님 대접 안 하려고요. 이거 보세요. 제 음식에 설사약 넣은 거. 이거 저 혼자 한 음식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딸 이쁨 받도록 도와주시고 싶으시다고 열심히 도와주신 음식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무시해요? 당신이 뭔데요? 그리고 저는 정신없이 또 한 국자를 뜨려고 했어요. 그런데 순간 어머님이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야 걔도 너를 미워하지? 어머님의 말에 저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사실 어머님이 다 시키신 일이라고 말하는 형님의 말에 정말 정신이 다 아찔했습니다. 어머님이 형님에게 둘째네 이혼을 시켜야 한다고 저 꼴도 보기 싫고 이혼을 해야 너네한테 재산을 더 줄 수 있다고 그랬대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도 몸 해치려고 하면
정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이런 일을 꾸미셨다고요? 어이가 없었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딴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했다는 것도 제 스스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 자리에서 거실 바닥 위로 탕국 냄비 발로 차서 엎었습니다. 어머님이랑 형님은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형님 음식 다 엎고 제 음식이랑 가방 챙겨 들고 나왔어요. 운전은 이대로 하면 사고 날 것 같아서 남편에게 문자로 차 좀 갖고 오라고 했죠. 전화했더니 음성으로 넘어가기에 정말 엉엉 울면서 메시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하고 끊은 후 핸드폰도 가방에 던져버렸어요. 집에서 남편 올 때까지 침대에 엎어져 울다가 지쳐서 쉬다 하기를 몇 번 했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남편이 정신없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머님하고 연 끊고 살겠다고 울면서 말하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남편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네가 그런 수준 떨어지고 없는 집안 여자 데려온 게 잘못 아니냐.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셨겠냐. 어느 정도 수준은 맞췄어야지. 라고 했다나 봐요. 남편이 욱해서 주먹을 쥐고 손을 부르르 떨고 있었더니 형에게 덤비려 한다고 아주버님에게 따귀를 한 대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이랑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집으로 아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당신께서도 중재를 잘 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가난한 친정에서 살다가 돈맛을 봐서 그런지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변명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께서는 저희가 연을 끊고 산다고 해도 이해하실 수 있다고 너희들끼리 잘 살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연을 끊기로 하고 나서 어머님께 연락이 와서 온갖 회유와 폭언을 번갈아 들었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엄마랑 연을 끊는 건 아니지 않냐며 설득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머님에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뭘 부탁해요? 아드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아드님이 사랑하는 여자랑 이혼시키려는 수작은 부리지 마셨어야죠. 어디 이제 와서 헛소리야? 이렇게 전화 끊어버렸는데 그 뒤로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첫 아이 임신 때도 출산 때도 연락 안 했고 아버님만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소식을 들으셨는지 연락 오셔서 아들 낳았으니까 수고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달라붙으려고 하는 거 제가 차단했어요. 끼리끼리 만나서 평생 잘 살 줄 알았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이혼한다니까 신기해요. 자기 동생 얼굴까지 때려가면서 와이프 변호하려고 하더니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말해주겠죠. 본인도 아직은 확실히는 모르고 궁금해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모랑은 연락 안 하고 살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어깨 못 펴고 다니는 일 없도록 올바른 마음가짐 가진 사람으로 잘 키울 거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 아이가 입양하라고 무시하던 예비사돈과 예비형부의 정체가 밝혀지고 쓰니님의 시어머니가 하신 발언에 그들이 하얗게 질려버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사연을 많이 들었었는데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보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 남편하고는 맞벌이로 일하고 있어요. 맞벌이 하면서 친정엄마랑 친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니는 저와 사이도 돈독한데 우리 아이에게는 너무 좋은 이모인 우리 언니가 이제 다음 달이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예비형부를 만나서 행복하게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지만 언니가 이렇게 행복하게 되기 전에 마치 통과 의례처럼 힘들었던 시간을 겪은 걸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랑 제 남편, 그리고 아이까지 관련되어 있었던 일이라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그 이야기를 한번 여기에 털어놓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아들은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밝고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아이이죠. 사실 저희 아이는 우리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낳은 입양아죠.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언제나 저희 친자식이었습니다. 입양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남편의 불임이었어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만나서 연애를 일찍 시작하고 대학교 졸업한 직후 각자 취직하고 곧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서 양가 부모님 모두 서로 다 알고 계셨고 시부모님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저를 친딸처럼 지금까지도 정말 예뻐해 주세요. 잔소리나 시월드 이런 거 하나도 없으시고요.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에 건강검진을 권유하셨습니다. 요즘은 다 한다더라. 자녀 계획 세우기도 좋고. 뭐 너희야 술, 담배 안 하고 건강한 거 알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서 손해볼 것은 없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버님께서 비용을 내주신다고 하셔서 별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하고 나란히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것이었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ml당 최소 6천만 개 정도의 정자가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남편은 100만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임 치료를 통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임신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죠. 의사 선생님이야 죄가 없다지만 저희는 너무나 예상치 못한 절망적인 결과에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특히나 남편이 많이 울었어요. 남자 자존심이고 뭐고 남편은 선생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저 곧 결혼해요. 이 사람하고요. 결혼해서 자녀 계획도 세우려고 했는데 아이를 정말 좋아하고 가정을 꾸리는 걸 꿈꿔왔던 만큼 저희 둘 다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일주일 정도를 결혼 준비도 내려놓고 둘 다 만나면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부모님들께도 사실을 말하고 말았죠. 양가 부모님 모두 충격을 받으셨고 특히나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께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죄인처럼 사과하셨습니다. 시부모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한동안 슬퍼했지만 점점 마음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니까요. 아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애초에 결혼하려고 했던 건 오빠 때문이니까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 저는 이런 식으로 말했고 남편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둘이 잘 살자. 그렇게 저희는 힘들었던 결혼 전 시간을 겪고 부부가 되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사실 친정엄마는 너 여자가 애기 못 가지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 그것도 네 탓도 아니고 남편이 그래서 그런 거면 더 힘들어. 괜찮겠어? 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엄마에게 잘 살 거라고 다짐하며 안심시켰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하고 불임 클리닉이나 무정자증 치료 등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둘 다 일하는 사람이고 꼬박꼬박 치료받으러 병원 가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지 반년 정도 후부터 입양 이야기를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이를 빨리 낳자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서 별로 망설일 건 없었고, 사실 저는 남편 몰래 결혼 전부터 입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입양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도 없었고, 어떤 아이든 우리 부부와 인연이 맺어지면 그 아이가 우리 아이다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양가 부모님들은 입양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네 분 모두 다 너희들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조금 다르게 겪는 것뿐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응원이 정말 도움이 되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오랜 기간 고대하고 알아보고 준비한 끝에 사랑스러운 저희의 아들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것이죠. 그 아이가 바로 지금 제 아들이고요. 결혼한 지 1년하고도 8개월이 되어 갈 때 데려왔고, 데려왔을 때 아들은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단순히 버려지거나 부모가 떠난 아이가 아니라서 입양기관으로 오게 된 사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가 출산 직전에 이혼을 하고 출산 후에 양육권을 가져와서는 아이를 혼자 힘으로 키우겠다고 데리고 나와서 단칸방에서 키우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이 엄마가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던 지병에 합병증이 발병해 사망했다네요.
아이는 아빠 가정으로 갔지만 그쪽 시부모님들이 우리나 우리 아들이나 애 건사할 형편이 안 된다. 고 아이를 입양기관으로 보내버렸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고 기관 관계자분들도 그 아빠 쪽 식구들을 모두 무척 욕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못돼 먹은 애비가 또 없다. 이 애는 니들 새끼 되고 우리 손자들 운명이었던 거야. 배를 다른 배 빌려 나왔을 뿐이지 우리 손자, 우리 땡땡이 앞으로 할미가 많이 예뻐해 줄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남편도 아들의 친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화가 나서 한동안 아기 잠들면 울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기를 그렇게 버려? 하곤 했었어요. 아이 엄마랑 아빠 이혼에 대한 책임도 내가 봤을 땐 아빠 측에 있어. 그러니까 애 엄마가 형편 안 좋은데도 부득불 자기가 직접 키우겠다고 했겠지.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눈물과 웃음으로 아들을 데려왔고 200일 잔치부터 치러주면서 사랑을 주었어요. 남편이 가장 행복해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남편은 우리 땡땡이 만나려고 내가 그런 슬픔을 겪었나 봐 하며 아들에게 푹 빠졌습니다. 첫 조카를 본 저희 언니도 그때부터 조카를 향한 무한 사랑을 퍼부었어요. 언니는 저와 2살 차이가 나는데 그때 당시 미혼으로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월급의 절반을 저희 아이 옷 사주는 데 썼을 거예요. 아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휴직하고 아이 키우다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웬걸요? 육아휴직이 10년이 아닌 게 안타까울 따름이었어요. 아이는 너무나 순하고 너무나 밝게 잘 자랐고 어디 아픈 데도 한 번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리고 아이가 2살이 되던 해 저희 언니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육아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서 저는 언니가 만나는 남자가 있단 것도 모르고 살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난 지는 8개월 정도 되어 간다고 했어요. 1년도 만나지 않고 결혼한다고 해서 더 놀랐지만 언니 말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확실히 들었고 제가 아이가 생기고 친정엄마가 언니에게 결혼 압박을 은근히 더 주니까 그것도 마음에 걸려 했던 것 같았고요. 그렇게 언니가 결혼하기로 하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가족에서는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저희 부부가 나가기로 했고 아이는 시부모님께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 처음 본 예비 영부는 번듯하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니는 기업도 꽤 좋은 기업이더라고요. 매너도 좋고 언니한테도 잘 대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연애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도 좋았어요. 언니의 예비 시어머님이 그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요. 아니, 그럼 애를 입양한 거예요? 애를 못 가져서? 네,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저희 아들이고 저희 배 아파 낳은 자식이나 다름없는 저희 아이예요. 아니, 무슨 병력 있는지도 모르는 남의 집 애를 그렇게 데려다 키워? 그때부터 남편도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고 주위에서도 다들 사돈 어르신을 말렸어요. 언니 얼굴도 점점 빨개지고요. 그러나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돈 좀 쓰더라도 불임 치료를 받던가 해서 임신해서 낳고 그 애는 다시 돌려놔요. 내가 다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정말 그 말 들었을 때는 잘못하다가는 남편이 일이라도 칠 것 같아서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참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저와 남편에게 최악의 자리로 남았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둘이 손잡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이겨내자. 입양이라는 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가 봐. 우리 자식이고 우리 아들이잖아. 우리가 사랑해주고 잘 키우면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에게 더 사랑을 주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혀서 한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영향을 받아서 저는 몸살에 걸리고 말았어요. 언니는 제게 전화해서 언니가 너무 미안해. 대신 사과할게. 언니가 꼭 사과 받아줄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 라며 죄인처럼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시모 며느리 되어봤자 언니 인생도 종칠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언니의 결혼이니까 괜히 오지랖 떨기는 싫어서 참았어요. 언니하고까지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몸살 걸린 저를 대신해서 손자를 돌보시려고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표정을 보시고 단순한 몸살이 아닌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계속 무슨 일 없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물음에 결국 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상견례 날 들었던 그 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뻔뻔한 옆엔 내가 다 있어? 세상에, 어디 감히 남의 집 귀한 손자를 그딴 식으로 싸잡아 욕해? 병력은 무슨 병력? 지 주둥이가 병력이 화려한 것 같구만. 어머님이 펄펄 뛰시면서 화를 내주셔서 그래도 마음이 조금 시원했습니다. 저게 사돈처녀 청첩장이지? 어디 그 뻔뻔한 여자 이름 좀 보자.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게 한참 청첩장을 들여다보시던 어머님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이름이 낯이 익지? 사돈 어르신 성함이요? 응. 사돈이라는 사람 이름도 그렇고 사돈처녀 신랑 될 사람 이름도 왠지 들어본 것 같은데. 모르겠네. 어머님은 고개를 갸웃거리시다가 이내 다시 언니 시모를 욕하시면서 아이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어머님께 신세지고 아이를 맡겼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언니 결혼식이 한 달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과는 못 받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괜히 언니하고도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미안했죠. 언니 잘못도 아닌데. 그날도 아이를 돌보다가 놀이터 가서 잠깐 놀아주고 집에 돌아와 오후 간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쾅쾅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어머님이 다급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처음 뵙는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 예, 큰일 났다. 사돈처녀 결혼을 막아야 해. 에? 무슨 말씀이세요? 진정하고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과 같이 오신 그분은 어머님의 여고 동창으로 어머님과는 깊은 친분을 유지하고 계신 친구분이셨습니다. 그 친구분은 어머님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바로 언니의 청첩장이었죠. 이놈, 이 자식, 사람 못될 놈이야. 절대 결혼시키면 안 돼. 손까지 부들부들 떠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네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갑자기 저희 아들을 보시더니 달려오셔서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였어요. 우리 손자인데.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손자라니요? 우시는 어르신을 두고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 친구 딸이 2년 전쯤에 죽었어. 불쌍한 아이였지. 집안에서 반대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었는데 고집 부리고 결혼하고 나서 집이랑 연락을 아예 끊었었거든. 그런데 죽었다고 연락을 받은 거야. 그것도 시댁이 아니라 경찰에서. 가보니까 이미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이만 남기고 죽었더라고. 네? 이혼이요? 그래, 남자놈이 바람을 피웠대. 그것도 술집 여자랑. 그래 놓고 그 여자랑 살림 차린다고 이혼하자고 해서 저 친구 딸이 양육권은 내가 갖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이혼했다더라.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죄책감이 들었는지 지 부모한테도 못 돌아오고 혼자 애 낳고 혼자 몸조리하고 애 돌본 거야. 돈 벌어야 해서 집에서 부업일까지 했다더라. 그러다가 몸이 많이 약해져서 결국 합병증으로 죽었어. 집주인이 아기가 하도 우니까 가봤는데 그렇게 된 걸 보게 됐대. 경찰에서 조사하고 겨우 찾아서 저 친구네 집으로 연락했었고. 그럼 아이는 저 친구 집이랑 그 남자놈 집에 연락했는데 남자놈이 먼저 도착해서 아이를 데려갔었어. 장례 치르고 정신 수습하고 아이 찾으러 가보니까 이미 아이는 입양 보냈다고 하고. 저 친구 그때 혼절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어머님, 혹시 그 아이가 그래, 맞아. 맞아.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에 저는 넋을 놓았고 어머님도 어머님 친구분도 같이 우셨어요. 저도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죠. 내가 그 이름 기억나.
저 친구랑 친구 남편은 결혼식에 가지 않았지만 그 딸내미가 청첩장을 보냈었거든. 그 친구 집에서 봤었어. 나도 한 장 받았었는데 나도 그 친구 딸을 오래 봤어서 나라도 갈까 말까 엄청 들여다봤었지. 그래서 이름이 낯이 익었던 것 같아. 저 친구가 우리 집 와서 내가 그 옆편네 욕 좀 같이 하려고 보여줬더니 알아보더라.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사돈처녀에게 알리고 이 결혼 막아. 그딴 놈한테 가면 큰일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을 번뜩 차렸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언니를 구해야 했어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했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시가 급했으니까요. 언니에게 전화해서 예비 형부랑 같이 우리 집으로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언니는 상견례 일 때문인지 순순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와 예비 형부가 우리 집으로 도착했지만 그 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저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과 어머님의 친구분도 계셨죠? 나 땡땡이 엄마네.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예비 형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분노로 몸까지 떠시는 어머님 친구분을 두시고 어머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언니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으시고 차분하게 그러나 준비된 서류들과 옛날 청첩장 등 증거들을 내보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셨죠. 아니지, 오빠 아니지, 오빠 날 속인 거야? 결혼했었다고 안 했잖아. 언니가 울면서 소리쳤지만 예비 형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보여요? 댁 엄마랑 댁이 못 키운다고 입양 보내서 우리 아들 된 우리 아기요. 그렇게 욕하더니 이제 우리 아들로 잘 키울 거고 댁은 언젠가는 천벌받을 거예요. 언니는 어머님 친구분이 간직하고 계시던 죽은 따님의 옛 청첩장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예비 형부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예비 형부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고요.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친정 부모님, 특히 아빠가 정말 화가 나셨죠. 그딴 금수만도 못한 짓을 해놓고 남의 집 손자를 욕해? 당장 결혼 깨라. 위약금이고 뭐고 다 그놈한테 물려. 너희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 가장 힘든 건 언니였겠죠. 괜히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일주일 새에 6kg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못 먹고 물만 겨우겨우 먹었대요. 언니는 기운을 차린 후 제일 먼저 제게 찾아왔습니다. 고마워. 너랑 사돈 어르신이 언니 구했어. 땡땡이는 영원히 내 조카고 영원히 네 아들이야. 우리 땡땡이 모욕하는 그딴 집이랑 진작에 결혼 안 깬 내가 미친 거지. 언니, 미안해. 언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언니와 끌어안고 한바탕 울었어요. 웨딩홀, 웨딩드레스, 집이랑 가구 등 취소하고 위약금 물어야 할 게 상당히 많았지만 죄다 예비 형부의 몫이었습니다. 그쪽 어머니는 또 그거 가지고 난리더라고요. 왜 자기 아들이 다 위약금을 무냐고요? 근데 언니도 만만치 않게 맞섰어요. 사기로 고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조카 모욕한 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리고 저 인간 과거랑 저 인간이 우리 조카를 어떻게 버렸는지 다 까발려서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되는 수 있으니까 앞으로 사는 내내 뒤통수 조심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는 법적으로 저희 부부의 아이이고 그쪽 집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이였기에 아이 문제로는 별로 복잡하게 일이 꼬일 건 없었어요. 그 인간도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보여줄 거예요. 다만 어머님의 친구분께는 가끔 보여드리고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어쨌든 따님이 남긴 유일한 선물이니까요. 덕분에 저희는 어머님 친구분께 아직까지 김치를 얻어먹고 있네요. 언니는 그 후로 남자를 못 믿겠다고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겠다고 하더니 2년 정도 후에 정말 건실한 남자를 만나서 1년간 연애한 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니의 결혼식에서는 우리 아들이 화동을 맡을 예정이고요. 다른 가족들과는 다르게 맺어졌지만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아들이랑 남편이랑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남동생에게 모든 지원을 쏟아붓고
딸인 쓰니님에게 자식도리를 당연시 여기며 바라길래 시원하게 연을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몇 달 전에 친정부모님에게 아들만 있고 딸은 없다 생각하고 사시라고 하고 연 끊고 왔습니다. 신랑도 화가 나는 것을 최대한 가라앉히고 앞으로는 처남에게 기대시라고 저희 부모님께 말하더군요. 놀란 부모님을 뒤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정에 가거나 연락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고요. 나이차가 좀 있는 남동생이 있는 장녀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가끔 너네 부모님은 너한테 관심이 있긴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주워온 딸 아니냐고 물어본 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정부모님으로부터 지독한 차별을 받고 자랐어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항상 옷을 얻어 입거나 사촌 언니들 옷을 물려받아 입거나 했습니다. 명절에 만난 사촌 언니가 제가 입은 옷을 보고 어? 이거 내가 입던 옷이네? 하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 말이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사촌 언니 성격상 저를 무시하거나 놀리려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 산 옷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어린 나이였기에 사촌 언니가 별뜻 없이 무심코 한 말에 상처를 입었던 것이었겠죠.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집에서 용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해서 제 용돈을 벌어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핸드폰 요금도 안 내주셔서 제가 알바를 해서 번 돈으로 핸드폰 요금을 내달라고 엄마에게 돈을 줬는데 돈만 받고 요금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직접 내게 되었네요.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대학 안 보내준다고 하셔서 꿈도 꾸지 않았고 제가 공부를 그리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꽤 잘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 때 부모님이 알바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 카드를 손에 쥐어주고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하셨어요. 카드값,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도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툭하면 소리 지르고 화를 내셨어요. 어린 시절 분별 능력이 없을 때는 제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크면서 알게 되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목표가 집에서 나가 독립해서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독립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알바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엄마는 돈 얘기는 항상 저에게 했습니다. 돈 없다고 하면 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 우는 소리를 하셨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살아왔습니다. 대출은 2번을 받아서 드렸는데 돌려받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 뒤로는 될 수 있으면 친정과 돈거래 안 하고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엄청 힘들 때 부모님께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는 저에게 돈 없어. 딱 이 한마디 하시고 거절했어요. 그때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동생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알바 한 번 한 적 없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겠어요? 부모님이 대주신 것이었겠죠? 제가 20대 후반에 많이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병원비가 엄청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모들 중에서 한 분은 병원에 찾아와서 울기까지 하며 걱정을 해주셨는데 부모님은 모른 척 하셨어요. 병원비 때문에 제가 부모님께 손 벌릴까봐 애써 모른 척을 했었던 것이겠죠. 결혼할 때는 정말 남편과 시댁에 창피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기 시작하고 친정에 빌려준 돈이 얼마이고 그 돈 돌려받지 못한 것도 꽤 되는데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더군요.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엄마는 친척들이 저 결혼한다고 준 돈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되어 동생이 독립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동생에게는 대출받아서 보태주셨어요. 제가 드렸던 용돈도 전부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동생 혼자 산다고 노심초사하시며 김치며 반찬이며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시던데 저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려드렸는데 별 반응도 없이 응, 그래? 이 정도였어요. 이때는 신랑도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저 임신했다고 이것저것 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설거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말이죠.
항상 저희 엄마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항상 돈이 없다는 소리만 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이유는 동생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말을 어떻게 내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서운함을 넘어서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친정에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심했지만 그 후로도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돌이는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신랑이 불편할 것 같다고 해서 내키지 않았지만 기본돌이는 했습니다. 명절 두 번과 어버이날에 용돈 드리는 정도 했고 간간히 친정집에 고장난 가전제품 바꿔드리는 정도 했어요. 저희 부모님 넉넉한 적 없이 살아오신 분들인데 동생한테 지원해 주느라 노후 보장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막연하게 동생이 모든 지원을 받고 자랐으니까 동생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속내를 알고 나서 정말 놀라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매몰차게 굴던 분들이 제 동생에게는 호구를 자처하더군요. 언젠가부터 남동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키워놓았으면 됐지 자식한테 뭘 바라겠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을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는 저에게 요즘은 딸이 부모에게 잘한다더라.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나보고 뭘 어쩌란 거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다가 그럼 딸한테도 좀 잘하지. 이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려고 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저는 키워는 주셨으니 기본돌이는 할 거지만 나머지 원하는 것은 아들한테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동생을 그렇게 심하게 차별했는데 저도 모르게 속으로 한이 맺혀 있었겠죠. 생각 같아서는 기본 돌이고 뭐고 안 보고 살고 싶었지만 그것도 그렇게 딱 자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몇 년 전에 엄마가 아팠습니다. 수술을 받고 입원해 계시는 동안 병수발을 했어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휴가를 내고 아이들은 시댁에 맡겼습니다. 5일간 그렇게 병수발을 했는데 퇴원하는 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친 남동생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전혀 없으시더군요.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가끔 제가 가여워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잘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 싫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때 친정의 발길을 끊겠다고 은연중에 다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도 남동생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저에게 잘하려는 것이 보이더군요. 평생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친정의 호구로 살아왔는데 엄마가 태도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저에게 잘하려고는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더군요. 제가 좀 큰 후부터 저는 잘 구슬려서 이것저것 빼먹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때문에 친정과 왕래를 끊지 못하고 살았던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외할머니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아이들이 외가에 대한 정을 느끼기는커녕 그 어린애들이 외가를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퇴원하고 얼마 안 돼서 본인 환갑이라고 저에게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해드리자고 했지만 제가 단호하게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환갑날 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용돈 30 드렸습니다. 제 동생은 그때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해외여행 안 보내줘서 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은 딸 덕에 해외여행 잘도 간다는데 하면서 저와 신랑 앞에서 신세 한탄을 하셨어요. 옆에 있던 신랑 숨소리가 커져서 얼굴을 보니 무슨 일낼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나에게 말하지 말고 동생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투자 많이 한 자식한테 회수하시라고. 나는 받은 것이 없고 지금까지 드린 것도 많으니 나 키워준 거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신랑도 화를 못 참고 한마디 했습니다. 해준 것도 없이 정말 처절하도록 차별하면서 키워놓고 왜 땡땡이에게 바라냐고. 앞으로는 처남에게 바라시고 처남에게 기대시고 처남에게 노후도 책임지라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제가 친정의 발길 끊고 싶어 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앞으로 딸은 없고 아들만 있다 생각하고 사시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서럽기는 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친정에 헛수고하고 마음 아파할 시간에 내 자식들 교육에 더 신경 쓰고 시부모님께 잘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대가를 바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작은 정성에도 감탄사를 연발하시며 고마워하시는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과 발길을 끊고 부모님이 몇 번 전화하셨지만 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마음도 가볍고 좋습니다. 집안일이라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 여기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잔소리와 막말을 하면서 재수 씨를 부려먹던 아주버님을 가족들 모두 힘을 합쳐 내쳤다는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괴롭히던 아주버님이 현재는 시어머니로부터 내쫓기듯 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편히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의 글은 많이 읽어봤는데 아주버님 시집살이는 흔치 않죠. 정말 화나고 상처받고 했었는데 이제 제 속병의 원인이었던 아주버님이 집에서 시원하게 내쫓기고 앞으로 보지 않고 살아도 되니 저는 마음도 편하고 좋네요. 저희는 늦깎이 부부예요. 저는 30대 중반, 신랑은 30대 후반의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적은 나이에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서로 첫눈에 반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양가 집안에서도 서두르던 중 혼전 임신으로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좋게 말해준다고 요즘 사람들 혼전 임신이 힘들 것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좀 혼나기는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좋아하시기만 하셨지만요. 저희 부모님도 마냥 화만 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혼기가 지난 딸이 평생 혼자 살면 어쩌나 걱정하고 계셨는데 어쨌든 시집은 간다며 좋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랑을 보고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은 홀어머니와 이혼한 아주버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홀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별 문제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저와 40년 가까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워낙 마인드가 열려있는 분이시라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첫 만남부터 저에게 노총각 아들을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죠. 저는 긴장하고 남편 집에 인사를 갔었는데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시집살이는 없겠구나, 오히려 공주 대접받으며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친정부모님도 감사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상견례 때도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식은 아기를 낳고 해도 되고 무엇보다 제 뜻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참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가 담소를 나누는 자리가 된 상견례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이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버님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전 임신이라고 저에게 어떻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냐는 말을 하더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것이냐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더군요. 얼굴이 뜨거워졌는데 남편이 나서서 아주버님에게 자기가 임신시킨 것인데 그럼 나도 가정교육을 잘 못 받은 것이냐고, 그럼 형제로 자랐으니까 형도 가정교육을 잘 못 받고 자랐겠다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좋은 분에게서 어떻게 저런 망나니 같은 아들이 태어났는지, 무슨 출생의 비밀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시댁 가까이 살면서 시댁에 자주 찾아뵈었는데 아주버님과 참 많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임산부가 인부복만 입고 다니면 되지 뭘 꾸미고 다니냐고 잔소리를 하더군요. 임산부가 화장은 왜 하고 다니냐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일어난 김에 자기 방에 가서 노트북을 좀 가져다 달라. 일어난 김에 물 좀 가져다 달라. 그쪽에 가는 김에 자기 가방 좀 가져다 달라 등등. 소파에 널브러져 있으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잔심부름을 시켰어요. 점심때쯤 시댁에 가보면 아주버님은 항상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비빔국수를 좋아해요. 비빔국수 준비에 한창이었는데 아주버님은 바지 속에 손을 넣은 채로 벅벅 긁는 소리를 내면서 나오더군요. 저를 보고도 그냥 행동을 바꾸지 않아서 정말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참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하는 잔소리 들어보셨나요? 정말 사람을 과격하게 만들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시어머니께서 육아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육아에 대한 잔소리도 아주버님에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면서 아이를 깨끗이 키워야 아토피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질 않나. 제가 임신 기간에 잠을 많이 잤는데 저처럼 먹고 자고만 하면 애가 커져서 낳을 때 고생한다고 하더니 임신 핑계로 게을러지면 동생이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집안에서 가장 게으른 사람에게 이런 지적을 받으니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 절대 본인 손으로 뭘 해먹는 경우가 없었어요. 저에게 뭐 해달라 하는데 남편이 그럴 때마다 임신한 저 부려먹지 말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라고 했거든요. 아주버님은 집에 여자가 있는데 왜 시켜 먹냐고 하는데 내가 자기 시중 들어주는 여자인가? 정말 짜증이 폭발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막달이 다가오고 몸이 무거운데 먹고 싶은 것은 어찌나 많던지요. 주말마다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해주시겠다고 저에게 오라고 하셨지만 저는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전화를 해서 집에서 먹고 놀면서 뭐가 힘들다고 시어머니가 만난 거 해준다는데 거절을 하냐고 복에 겨워서 이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신발 그래 놓고 어머니께는 재수 씨가 몸이 무거우니 어머니가 오셨으면 한다고 제가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아, 지금 생각해도 내 조카 신발 새켤레. 결국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저희 집에 와서 아주버님은 본인 먹고 싶은 거 시어머니에게 말해서 먹고 소파에 누워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것과 같이 재수 씨 일어난 김에 물 좀, 일어난 김에 제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아주버님이 밉살 맞아 보여서 안 일어나고 있었더니 아무리 임산부여도 그렇게 안 움직이면 아이 건강에도 안 좋다고 운동 겸 남편과 함께 나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하더군요. 이날 제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왜 그렇게 저한테 불만이 많고 이것저것 부려먹으려만 하시냐고. 나 솔직히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시댁에 가려 해도 아주버님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었다고. 그래서 오늘도 집에 있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어머님께 거짓말까지 해서 와서는 계속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냐고 정말 정신없이 다다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어른에게 화를 낸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기는 하지만 무슨 집안 어른인가요? 저에게 버릇이 없다고 하더니 싫으면 안 하면 될 것을 여태까지 해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편을 들면서 앞으로 내 마누라 부려먹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어머니도 아주버님에게 사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에 시댁에서 아주버님을 만났는데 저에게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본인이 아내도 없고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시키기도 뭐하고 해서 재수 씨에게 좀 도와달라고 한 것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냐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주버님 아내가 아니지 않냐고 어느 정도는 해드릴 수는 있어도 아내에게도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남자 요즘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사람 자체가 게으른 것이고 앞으로는 누구에게 기댈 생각 마시고 뭐든지 혼자 힘으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에게 가족으로 와줘서 고맙다고 환영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놓고 내가 만만하니까 종부리듯이 부려먹었고 그럼 결국 하녀가 하나 생겨서 환영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냐고 따졌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주버님 보고 배울까봐 겁나서 앞으로 아주버님 안 보고 살 것이라고 말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육아에 정신없이 살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아주버님께 잔소리를 좀 했다고 집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2년 가까이 집을 나가서 혼자 살던 아주버님은 슬며시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은근슬쩍 또다시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차단을 해주셨어요. 그딴 식으로 또 할 거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아주버님은 다시 집을 나가서 살게 되었어요. 이번에 시어머니는 대단한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는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고 볼 일 있으면 밖에서나 보자고 아주버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가끔 아주버님으로부터 톡이 온다고 해요. 남편은 이제 형의 쓸데없는 소리에 대꾸해주기도 귀찮다고 하면서 차단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도 차단은 하지 말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안부가 궁금할 날이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차단을 해주셔서 지금은 살만합니다. 현재 저는 둘째 임신 중이고 아들보다 며느리인 저를 더 위해주시는 시어머니께 더 잘하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빠지니까 정말 평화롭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